어서 오십시오. 돈이 되는 이야기 맛있게 떠먹여 드립니다. 저는 경제시장의 박종호입니다. 멋있다. 고맙다. 아, 여러분 저만 보시니까 늘 칙칙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우울하고 그렇지만 좀 가엽긴 한 그런 방송, 저희 그런 이미지 원치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화사하고 상큼하고 진짜 이렇게 발랄할 수 있을까 하는 방송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박가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사하다고 하기엔 살짝 좀 지는 꽃이긴 한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가영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예. 아, 벌써 투샷이 딱 있는데 저는 뭔가 고등학교 선생님 같은 복장을 입고 왔고 딱 봐도 그냥 방송하시는 분인가 봐 예. 느낌으로 화사하게 입고 오셨네. 네, 옷이라도 좀 화사해야 될 것 같아서 입고 왔습니다. 네, 하여튼 학생은 아니고 전 조교? 조교? 아유, 이런 조교가 어디 있나요? 그런 대학 좀 말 좀 주세요. 저도 제발. 조교 정도 느낌으로. 네. 하여튼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실 때마다 뭐 이렇게 팬층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두 번째인데 벌써 있나요? 아, 그럼요. 제 친구 2명이 벌써 더 들어와 있어요. 네. 아, 워낙 아셔서 그리고 저번에 또 한번 다시 전 국민에게 인지에 뭐라고 할까요? 다시 인지도 제고를 시킨 노 받고 나오신 뒤에 예. 거기는 또 남성도 청취자들이 많잖아요. 아, 시청자들이. 맞아요. 네. 그때 또 그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확 또 올라오셨어요. 아, 네. 예. 네. 절 보고 온 건 아니고요. 우리 작가님이 어떻게 연이 되셔서 섭외를 한 겁니다. 다시 네.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때문에 온통 우리나라 뉴스도 국제 뉴스 천지입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많은 또 뉴스들이 추가로 업데이트되고 또 중요한 뉴스들이 또 많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돈이 되는 해외 소식만 골라 이거를 잘 해제해 드리는 시간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 그런데 지난번 댓글에 끝년이라는 글이 보였는데 그게 아. 뭐예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저를 아는 척하는 분들이 꼭 저를 그렇게 끝년이다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갑자기. 아,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 나름 이제 메이저라 할 수 있는 이제 보도 채널 나갈 때는 네. 이제 요런 팟캐스트 같은 방송을 하기가 어려워서 예. 그때 이제 가명을 썼거든요. 예. 그때 가명이 끝년이었고요. 아니 왜 이런 가명을 쓰셨을까? 뜻은 네. 이제 좀 촌스럽게 지어야겠다 해서 그때 첫 팟캐스트 나가기 직전에 네. 너 가명 뭐 할래? 라고 해서 야, 좀 촌스러운 거 지어야지 라고 옆에서 이제 같은 패널들이 특히 박지희 아나운서가 네. 언니 말년이 끝년이 어때? 이렇게 추천을 해줬고 그 중에서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들어가던 자리가 좀 많이 네. 이제 출연진 교체가 있었거든요. 계속 교체가 있었구나. 그래 마지막이 되라. 네, 네가 좀 끝내줘라. 아. 이렇게 해서 제가 끝년이로. 근데 결국 그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진짜 맞습니까? 제가 진짜 끝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니, 제발. 제가 진짜 출연진 교체를 끝냈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잘 역시, 정착하고. 역시. 네. 좋아요, 네, 좋아요. 프로그램은 승승장구.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사실 우리 작가님이 또 저한테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 칭찬을 뭐 진짜 한 뭐 20-30분을 하시면서 아, 정말요? 그러면서 특이한 말씀 또 하나 해주셨어요. 네. 근데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 드라마에도 나왔어. 그러길래 저도 칭찬만 듣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네. 나도 드라마 나왔어. 그랬더니 그런 드라마 말고. 그래서 드라마 나오셨어요? 네, 저는 웹드라마로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9등급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이사장님은 주연인데? 아니요, 거기 이사장님이 이사회 열 때 이사 3 역할을 제가 했는데요. 이사삼. 예. 뭐 드라마 이름도 처음 들으시고 뭐 뭔지도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가 나온 드라마는 제가 너무 좋아했던 시그널. 아, 네. 그런데 왜 이분이 와. 기억이 안 나지? 시그널로 나왔구나. 전파로. 띠디디디디디디.
와, 설명 근데 좀 해주세요. 이거 흑역사라서 네. 근데 정말 아는 분들이 없으시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와, 아 거기서 아나운서 역할로 나왔고요. 아, 거기서도? 예, 거의 배경화면처럼 나와서 사실 아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1화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그널 2가 또 나온대요. 아. 혹시 그때 전 제작진들하고 연락이 되면 이번에 똑같이 그림처럼 나와도 좋으니 네. 우리 그 뉴스 보도화면 어딘가 썼을 때 나왔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번엔 그 보도화면을 우리 경제 아시장으로 해서 우리 둘이 나가면 안 돼? 아 제가 그 시그널 2는 아닌데 말 또- 딴 걸로 돌리는 거 봐. 너무 노련해. 제가 지금 또 다른 거야. 다른 뭔데요? 드라마에 나오게 되면 네. 지금 컨택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경제 시장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긴급 속보입니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그럼 한 번만 해봐요. 제가 한번 감독님 만나게 되면 만약에 그거 섭외되면요 우리 작가님이 그날 밥차 한번 쏩니다. 이야 거절 안 하네? 오. 잘릴 거니까. 잠깐 받는 거야. 밥차. 예. 하여튼 예. 말만 들어도 흥미진진하네요. 네. 아. 또 단역이긴 할 텐데. 상관없어요. 네. 우리는 그런 또 에피소드 좋아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소식 들어가 볼까요? 네, 자투리 뉴스부터 하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미국이 지금 펜타닐, 네. 합성 마약이 남용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던 지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 마약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 3월 4일에 예정대로 집행한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리고 같은 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예정을 했습니다. 이게 벌써 내일이더라고요. 네.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할까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펜타닐 뭐랄까 언급하면서 네. 합성 마약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위해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노골적으로 표현드리겠습니다. 그거 뻥이에요. 아 그래요? 설명 좀 드릴게요. 네. 그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예전부터 우리 셋은 한 나라처럼 지내자 해서 나프타라는 경제 자유무역 협정을 공동체, 체결해서 네. 그래서 경제 공동체를 지향해 왔고 그걸 약간 개선하고 변형한 USMCA로 같이 진화 발전을 해 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해 왔다가 갑자기 합법적인 범주 안에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중국의 우회 수출로로 어떻게 보면 활용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건 합법적인 이 세 국가가 합의 본 범주 안에서는 위법한 행위는 아니었거든요. 네. 위법한 행위는 아닌 그걸 가지고 했다고 대놓고 야 너 중국 우회 수출국 역할했잖아. 그래서 너한테 관세 부과한다 하면 이거 국제 소송 날 일이에요. 그잖아요. 그런 명분이 없거든요. 그러니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명분으로 우리 국민들이 말이지 지금 마약에 말이지 이거는 명분으로 누구도 비난하기 어려운 하나의 근거를 제시한 걸 뿐이고요. 예. 물론 이 문제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가장 큰 본질은 중국 제품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국에게만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 아니라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꼭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거를 쉽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우회 수출 국가로 활용되는 국가들의 공통적인 통계적 현상이 생기는 게 있는데요. 예. 그 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과 그 나라의 주력 수입 품목이 같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캐나다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 중에 하나가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 캐나다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물건 중에 하나가 알루미늄이에요. 그럼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야? 알루미늄을 많이 어떻게 보면 지하 자원으로 가지고 있어서 생산해서 파는 건가? 아니면 알루미늄이 없는데 그래서 수입해 오는 건가? 애매모호하잖아요. 네. 자,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은 우리 중국 물건 안 삽니다 했잖아요. 그랬더니만 중국이 어떻게 했느냐? 캐나다를 찾아간 거예요. 야, 캐나다, 무슨 일이야? 너희 미국에 그동안 알루미늄 일부 수출하고 일부 알루미늄은 니네가 직접 쓰기 위해서 생산해 왔잖아.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알루미늄
니네가 갖다 쓰고 우리께 니네 거보다 싸. 그리고 니네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그 모든 알루미늄은 전량 미국에 팔아라. 그러면 아주 쉽게 말하면 차익 거래잖아요. 아하. 비싼 알루미늄은 그냥 미국에 팔고 그다음에 싼 알루미늄을 자기가 갖다가 쓰면 그만큼의 차익을 이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캐나다가. 그렇죠. 오,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바로 그런 현상들이 여기저기 나라에서 확인됐는데 미국 입장에선 괘씸할 수도 있겠죠. 네. 야, 네가 동맹이 맞아? 하면서. 그렇지만 이게 위법한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미국은 우회 수출로로 중국 제품이 들어오는 것도 막기 위해서 원산지 규정으로 이 제품에 써여져 있는 이 알루미늄 이건 어디 거예요? 이거 캐나다 거네. 이 중간 반도체는 어디 거예요? 한국산이네. 이 중간재부터 해서 모두 원산지를 보고 오케이 들어오세요 한 건데 원산지는 캐나다께 맞거든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쓸 거를 중국에서 사지 말라고 네가 얘기한 적은 없잖아. 이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지는 멕시코와 캐나다에게 관세를 때리지 않으면 중국 제품이 미국에 들어오는 경로가 막히지가 않아요. 아하. 그러니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고 그걸 하기 싫으면 그걸 만약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 관세를 두들겨 맞기 싫으면 뭘 해야 된다? 중국 제품 저희가 안 살게요. 됐죠? 이 소리 하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멕시코와 캐나다도 지금 경제 구조상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높아요. 그게 그 대답이 한 달 만에 나올 수가 없는데 트럼프는 압박을 하는 거죠. 난 시간 없어. 빨리 얘기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부과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과합니다. 네. 중국에도 10% 부과하고 네. 이렇게 되면은 캐나다랑 멕시코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 캐나다와 멕시코의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지금 네. 한 달 정도 유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멕시코는 이러지 맙시다. 자, 원하는 게 뭐예요? 니네 말이야. 불법 이민자 말이야. 그때 불법 이민자 넘어온다고 뭐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멕시코가 자국 군인들을 바탕으로 멕시코에서부터 미국 넘어가는 그 국경들 전부 다 경비 쓰고 원래 예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이 있는 그 뭐죠? 장벽들 그거 멕시코 돈으로 우리가 세우겠다. 이런 것까지 양보 받았잖아요. 그걸 양보했다는 것은 역시 지금 멕시코도 캐나다도 미국 말을 안 듣고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게 이미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됐고 트럼프는 말로 한번 양보해 준 것처럼 한 달 유예도 줬는데 봐봐 쟤네들 다 내 말 들을 수밖에 없어. 국민들마저도 안심을 시켜버린 게 된 거예요. 그러니 더 자연스럽게 안 되겠어요. 이거 생각해봤는데 그래 장벽은 우리 싸주고 뭐 초소 만들어줘서 불법 이민자는 좀 안 넘어오는 것 같은데 이 펜타닐이 하면서 그래가지고 다시 또 관세 부과를 원래 하려던 거 강행하려는 거예요. 펜타닐은 그야말로 핑계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도 자꾸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려다 보니까 이게 캐나다나 멕시코 입장에 자꾸 제가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지 그래요.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캐나다도 자국민들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예. 막 스포츠 경기하는데 몸싸움 맞아요.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원래 아메리카노가 아메리카노잖아요. 네. 근데 뭐 나라노. 캐나디아노라고 부르자고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예.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이제 캐나다 총리가 나서서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국풍 쓰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그런 식으로 것까지. 좀 약간 자국민의 감정을 고취시키는 예. 이런 운동까지 나오고 있던데 네. 이런 움직임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계속되는 부분이 상당 기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캐나다도요. 딱 보면 이게 감정적으로는 저도 200% 이해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실질 앞에서는 이 감정은 결국 잦아들게 되어 있어요. 캐나다 국민의 80% 이상이 미국 국경에 바로 접경 지역에 전부 몰려 살아요. 왜? 캐나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전부 다 미국의 의존적인 구조로 진화 발전을 해왔거든요.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울며 겨자 먹기로 뭔가 불편하지만 속쓰리지만 그리고 또 원통스럽지만 계속 결국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건 비단 우리도 네. 예전에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불편 부당한 일을 요구했을 때 세탁기 그렇죠. 예. 그리고 중국도 가까이 그러잖아요. 한한령도 그렇고. 예. 그렇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다 물건 팔아야 먹고 사니까 그냥
가잖아요. 아마 캐나다 국민도 씁쓸한 표정 지으면서 계속 미국과의 교류 협력을 희망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머스크가 또 캐나다 시민권자이다 보니까 네. 약간 화풀이 느낌이라고 봐야 될까요? 머스크의 시민권을 좀 다시 뺐자. 뭐 이런 움직임, 청원도 또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살짝 저희 자투리 뉴스 살펴봤고요.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는 미국에 자주 가 보셨습니까? 제가 미국을 많이 가보진 못했고 주로 약간 휴양 느낌 나는 베가스라든지 베가스 이분은 기질이 완전 우리 남성들과 아주 통하는 거기서 살짝 이제 바카라라든지 약간 도박 조금 해봤고요. 역시 저도 예. 그냥 저는 뭐 큰 돈도 없지만 짬짬이 그냥 그런 그 어디 그 해외 세미나 가거나 하면 그 밑에 그 카지노가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럼 밤에 심심하니까 가보는데 네. 나름 재밌는 있어요. 아. 그런데 바카라는 사실 많이 안 해봤는데 아 그걸 또 저도 하시나요? 조금 예. 그 가면 공짜로 약간 살짝 술도 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오, 블랙잭이나 다른 건 안 하시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한번 재미로만 네. 아 이게 어떻게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만 해봤고 하여튼 뭐 남다르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왠지 뭔가 미국 얘기 여쭤보면 또 특이한 얘기 나올 것 같았어. 예.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뉴스로 저희 넘어가 네. 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마이니치 신문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가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의 2024년 인구 동태 통계에 따르면요. 일본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외국인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5.0%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72만 988명으로 추산이 됐는데 통계 작성이 시작된 189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하고요. 2014년 100만 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28%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제외한 일본인 출생아만 따질 경우에는 더 줄어서 70만 명을 밑돌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마이니치 보도였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작년 출생아 수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작년에 조금 늘었습니다. 역시나 네. 아시네요. 네. 요게 이제 주목되는 이유가 2023년보다 3.1% 늘었는데 이게 9년 만에 증가한 수치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좀 고무적입니다. 출생 등록자 수가 8년 연속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했는데 남아의 출생 등록은 12만 3천여 명 그리고 여아는 11만 8,400여 명이라서 남아가 5,500여 명 정도 더 많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우리 나중에 박가영 아나운서도 언젠가 결혼하시면 예. 그러면 자녀를 둘 텐데 남아를 선호하세요, 여아를 선호하세요? 저는 이제 약간 가임비가 간당간당해서 아니 이런 우울한 얘기를 갑자기 하세요. 깜짝 놀랐네. 농으로 던진 걸 갑자기 가임기 얘기를 나오시고. 약간 난자를 얼려야 되나 지금. 네? 아유 왜 이러세요? 아유 갑자기 뭐, 이게 저는 화기애애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난자를 얼리고. 아니요 진짜로. 아 진짜로? 네. 되게 동안이신데. 아니 서울시에서 또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건 그래서 좋죠. 예, 그건 원래는 기혼 여성들만 해줬는데 네, 이제 네. 미혼 여성에게도 네, 예. 지원책이 나와서 예. 네. 다시 밝은 얘기 여쭤봐도 되죠? 그럼 밝은 얘기죠. 예. 좋은 그래서 얘기입니다. 그냥 겁이 나서요 순간. 아니 미혼 여성도 지원해준다는 얼마나 밝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낳으시게 되면 남아를 선호하시느냐 여아를 선호하시냐 이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저는 키울 때는 남아가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장가를 보낼 때는 여아가 낫지 않을까. 네. 예. 제가 유머 던지려는 컨셉을 딱 얘기해 주셨어요. 아. 제가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가 만약에 아이를 낳는데 그게 첫째 아이가 아들이면 그 아들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왜요? 야, 너 학교 갔다 왔니? 빨리 들어와. 지금 접속해. 엄마 뭐야? 벌써 공성전 시작한 거야? 엄마 나 학원 가. 무슨 학원? 저는 아기 나면은 부주라고 해서 네. 그 원래 부주가 있거든요. 예. 부주로 시키는 게 꿈이에요. 네. 이야. 원래 벌써 엄마가 신분이 게임에서 남다르니까 벌써 스타트가 다르네. 야, 네. 그거 봐요. 제가 맞다니까. 이런 분들은 남성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분이에요. 나중에 그 돌잡이라고 하나요? 그거일 때도 여기 뭐 마우스를 잡을 수도 있지만 갖다 놔 마우스 말고 그거 조이스틱 갖다 놔야죠. 조이스틱. 네. 역시
또 역시 남다릅니다. 벌써 네.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난 재밌어요. 부주를 시키려고 했다. 부주 예. 네. 저는 뭐 그냥 아이가 좋아하면 뭐 프로 게이머든 뭐든 그냥 편하게 너 하고 싶은 걸 해봐라 이런 주의이신 거죠. 프로 게이머가 근데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것도 너무 재능을 어려워요. 타고나야 돼서. 그리고 프로 게이머들이 아시지만 정말 머리가 좋아. 네. 진짜 머리가 좋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0대 때 딱 두각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네. 프로 게이머 할 수 없다. 그건 그렇죠. 맞아요. 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네. 순간 가임 이상한 소리 하셔서 훅 들어서. 예. 왜 이상해요, 아니 그냥 교수님? 저는 항상 밝은 얘기만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밝은 얘기입니다. 제가 가임기가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자 하여튼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살짝 늘었습니다만 이게 네.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주변의 인구 전문 경제학자들 거의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것 같고요. 저는 일단 경제 시장 많은 분들 우리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우리 오마이 TV에는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무슨 뭐 악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때로는 국가도 판단을 더욱더 국가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확신이 있냐면 우리나라가 절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사회 문제 두 개를 꼽아요. 어떤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저출산입니다. 하나는 탈모? 이건 사회 문제가 농담입니다. 아니잖아요. 농담입니다. 예. 갑자기 제 위를 쳐다보면 탈모 얘기를 하게 오늘 내가 비어 보이나 했는데 예.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우리나라가 OECD에서 합계 출산율이 제일 낮은 국가다. 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OECD 국가들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2.1인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 하나가 있는데 네.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유대인들 있잖아요. 뭐 수염 길고 뭐 모자 쓰고. 랍비.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세속적인 경제 활동 아무것도 안 하고요. 세금도 안 나고요. 안 내고요. 그냥 말 그대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집에서 아이만 낳는 일만 해요. 종교 활동만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례적으로 다자녀를 두다 보니 합계 출산율 숫자가 3.0이 살짝 넘는 걸로 나오고 또 아프가니스탄이래 저기 가자 지구에 계시고 그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좀 다자녀를 두고 있거든요. 그 숫자 때문에 3.0이 넘어간 것이지 우리가 아는 뭐 저기 월가에서 잘 나가는 유대인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역시 1.5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자, 그럼 요지는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OECD 국가들 에브리싱 모두가 합계 출산율이 2.1이 안 된다. 그다음에 유엔에서 집계하는 한 200개 국가들 중에서 한 150여 개 국가들 가까이가 합계 출산율이 또 2.1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뭐 이민 좀 받아보자 해서 받을 수 있는 그 후보군 나라들 중에 간간히 뭐 태국이나 베트남에 우리 계절 근로자로 와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고민하지만 죄송하지만 베트남도 이제 저출산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렇구나.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진국도 아이를 안 낳아요. 자, 그래서 제 요지가 뭐냐? 우리 인류는 확인된 이유들과 확인되지 않은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예전보다 아이를 덜 낳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동산 때문에 애 안 낳는 거잖아요. 자, 전 세계 150여 개 국가들이 전부 부동산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교육비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전부 사교육비 걱정하는 국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인류는 새로운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애를 덜 낳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오마이 TV 애청하시는 많은 분들,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네. 뭔가 댓글로 많은 아주 그냥 정책적 제안도 하고 국가의 그 지도자들 또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이것들 좀 열심히 좀 챙겨 주십시오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 거 할 때 플랜 B도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상태대로 인구가 줄면 어떻게 될 건데 그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계속 줄었을 때 우리 나라의 펀더멘탈을 유지하기 위한 그 대안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 플랜 B를 이제 더 빨리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예, 줄었을 때 플랜 B. 그렇죠. 그때 예. 어떻게 전방에 그 우리 국경은 누가 지킬 거며 징병제는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산불 났을 때 이제 노인들이 주로 사는 나라인데 그건 누가 끌어갈 것이며 상하수도 이런 거 누가 관리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냉정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니까요. 논의를 좀 해야 된다.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인구가 주는 게 각 국가별로는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긴 한데 네. 전체 지구로 봤을 때는 좀 네. 환경 파괴도 줄어들 것 같고 예.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런 소리도 진짜 많이들 하세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그동안 지구에게 미안했나? 그래서 좀 숫자를 줄이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예. 그래도 아직 2100년 근처까지는 전체 숫자는 늘어요. 아이고 아직도. 네. 네. 왜냐하면 아프리카 지역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건 있죠. 예, 그런 건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일본 걱정하고 있는데 일본보다는 우리가 훨씬 덜 낳고 있다. 네, 요 얘기도 좀 그렇습니다.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또 경제 방송이다 예. 보니까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다면 또 각광받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미래에는 어떤 사업들 좀 해봐야 될까?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철거 회사들이 굉장히 일본에선 붐을 이뤘어요. 아하. 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다가 네. 어떤 분이 작고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 가족 간의 소통과 왕래도 굉장히 뜸해지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이도 좋고 나쁠 것도 없이 한동안 연락 못 드렸네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이에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혼자 사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뭐 일가족 없이. 그런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갑자기 한 건물이 계속 흉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유리창 깨지고 이제 쥐 살고 그러면 이 동네 전체가 그냥 암울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 누가 다시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누가 가서 살 거 아니면 결국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거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굉장히 빠르게 하나의 산업군으로 진화 발전을 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완 건물들 이거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많이 모색하는 게 요즘 전 세계적인 고민이에요. 네. 미완이라는 게 공사를 하다가 중단됐어요. 그러면 그 이상한 철골 구조 상태에서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몇 번 태풍 불고 비바람 몰아치면 그 철골 구조물이 부실부실한 거니까 어느 날 뚝 떨어져. 예.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큰 낭패를 볼 수 그쵸. 있거든요. 낙상 사고. 네. 바로 그런 것들을 정부가 어디에 위탁 관리시키거나 아니면 정부가 합법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수용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교수님 그런 건물 한두 개 철거하는 거요가 아니라요. 일본은 군 하나, 시 하나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 워낙 인구가 주니까. 아. 그래서 일본은 거주 유도 구역, 거주 유도 지역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작가님이 야시장 1동에 살고 있고 네. 우리 아나운서님이 2동에 살고 있는 거주민 대표고 제가 3동에 살고 있어요. 예. 어느 날 지자체하고 중앙정부가 손잡고 옵니다. 자, 3동 우리 동장님들 다 오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 세수도 거치는 것도 없고요. 요즘 이 동네에서 누가 경제활동 합니까? 인구는 계속 줄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고정비가 너무 들어갑니다. 1동에도 저희가 파출소 놔둬야 되고 2동도 파출소, 우리도 파출소, 우체국 그 뭐 이런 거 다 시설 정비해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 지자체 이제 감당이 안 된다. 너무 듬성듬성 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가위바위보 하세요. 그래서 2동이 이기셨네요. 자, 2동으로 모두 합치십시오. 아, 그럼 1동 사람들 다 이동으로 오세요. 그렇죠. 3동도 2동으로 가세요라는 거예요. 그럼 파출소도 하나만 넣으면 되고 우체국도 하나만 운영하면 되고 나머지 지역은 단전 단수해버려서 관리 안 해버리면 돼. 와. 경비 그냥 지자체를 운영하는 코스트가 확 주는 거죠. 그런데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동과 3동은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하거나 개축하려는 거에 대해서 허가를 안 해줘. 그러니까 완전 낙후된 동네로 만드는 거야. 비가 새요. 이걸 올려서 해서 해야 돼요. 1동에서는 비가 새도 돼요. 이런 수준이에요 거의. 근데 그것도 반강제 아니에요? 그렇지만 와. 대놓고 하지는 않았다는 수준이지만 진짜 반강제죠. 어.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 진짜 일동 지역을 지나서 이동으로 와야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국도 타고 오다가 일동에 버려진 건물에서 갑자기 무슨 간판이 확 바람으로 날아가지고 차 앞유리를 꽂힌다든가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일동 전체를 다 어떻게든 정비를 해야 되는 거지. 엄청 큰 사업이 됐어요. 어허. 네. 또 그거 도움이 말고는 되셨습니까? 또 그거 말고는요. 네, 아이디어 좀 얻어보려고요. 네. 그런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세요. 네. 이렇게 자꾸 줄어들면 결국 모든 게 위축되고 줄어들고 그렇게 뭐 감소하는 것만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특이한 거는 그 아이 이제 몇 명 안 되는 아이는 정말 귀한 게 네.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의 1인당 교육비나 아이 왕구용품, 장난감 용품 시장은 더 커졌어요. 저 그걸 진짜 많이 네. 느끼는 게 지금 딱 그 요즘 출산율 늘었다고 했잖아요. 제 주변이 최근에 결혼해서 아기들이 지금 한두 살, 뭐 세네 살 된 주변 친구들이 정말 네. 많거든요. 근데 애들 무슨 카드 같은 걸 네. 몇백만 원을 주고 사더라고요. 무슨 카드를요?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카드에 뭐 한글, 뭐 영어, 뭐 한문 뭐 이렇게 써 있는 카드인데 아. 그거를 자꾸 보여주면서 동시에 여러 단어를 네. 동시에 보면서 학습하게 학습 카드. 시키는. 네. 아. 근데 애들 학습 카드래요. 근데 그거를 무슨 몇백만 원으로 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제가 들었을 때는 이제 학부모가 아닌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카드인데 그걸 몇백만 원씩 주고 사고 그거를 다 막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이게 이런 돈을 쓰는구나. 아. 아이가 하나고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였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에 너무 공감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왕구용품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줄어서 그 회사들 망할 것 같잖아요. 매출이 늘었어요. 네. 정말 이런 거는 또 세상은 요지경인 거죠. 예. 네. 또 궁금하신 거? 아니면 아예 어떤 산업을 물어보셔도 돼요, 저한테. 저는 네. 제가 이제 또 아이를 못 낳을 것 같고 아니 왜 자꾸 우울한 난좀 띄우려고 하면 이상한 소리 하시고 왜 그러세요? 아니 솔직히 제가 이런 분들 많이 압니다. 이런 초미녀의 뭐 요즘 외모 얘기하면 결례라는 걸 알지만 하여튼 반듯하시고 뭐 커리어도 좋으시고 또 성격도 좋으신 네. 이런 분들은 남성분들이 야 이제 우리 그만 연애하고 결혼하자 기다리고 있는데 나 오늘 공성전이 있어.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 본인이 선택하셨습니다. 예, 네. 제 옆에서 이제 공성전을 이제 구경해주는 예. 저의 반려동물들 아, 예. 옆에서 구경해주거든요. 저희 예, 고양이가. 이런 반려동물 산업도 굉장히 또 화랑이지 않을까.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지금 반려동물 산업이 너무나도 급성장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혼자이고 싶은 걸 선택한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군가하고 사랑을 나누고 누군가를 보살펴주고 싶고 네. 그리고 누군가와 정을 나누고 싶은 욕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 선악설이라고 하나요? 그거 네. 안 믿어요. 어. 왜냐하면 그렇게 악하고 나만 챙기는 마음이 있으면 왜 반려동물을 키우죠? 어. 그거는 전부 코스트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렇죠. 시간 쓰고 애정 쓰고 돈까지 써야 되는데 네. 저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네. 그 선한 사람들이 가끔 일탈하고 또 가끔은 악한 사람들이 섞여는 있지만 대부분은 선하다고 믿고 있는 게 그 반려동물 시장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아이는 차마 못 키우지만 네. 누구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죠. 그런 욕구로 반려동물 시장이 엄청 커지는데 이게 저도 어마어마한 슈퍼 애견인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동물 관련한 그 구호 단체에 매년 기부도 합니다. 네. 제가 어떻게든 홍보대사나 광고도 해드릴 테니까 필요한 건 저 무료로 다 해드릴 테니 연락해달라 하니까 제가 광고 효과가 없다고 연락이 안 와요. 네, 있으실 것 같은데? 아이, 뭐 오.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언제 연락이 오겠죠? 예. 하여튼 제가 도울 거 있으면 금전적이고 뭐고 다 해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 주변에서 지금은 누군가가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서 그냥 자기도 분양 받았다가 아. 갑자기 나 몰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너무 큰 사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한 조치를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슬픈 것도 있어요. 독거노인들은 너무 적적하잖아요. 네. 그 적적함을 달래려고 반려동물을 또 키워요. 근데 그 노인이 자꾸 하고 나면 그
애들은 어떻게 되죠? 그런 일이 많죠.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지자체가 누군가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거나 그것도 못 하고 있는 데가 천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애견, 애묘 이런 반려동물의 숫자는 꽤 늘었는데 체계적인 거버넌스가 없는데 어느 순간 저는 되게 위험한 생각을 해요. 그게 10년 안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강아지들이 멸종 위기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예. 저는 현장에서 네. 정말 프론티어하게 과학기술을 직접 접할 때가 많아요. 네. 저는 경제성 분석하는 일을 주로 하는 학자라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만들기 전에 한번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아주 운 좋을 때는 우리나라 모 전자회사가 저희가 3년 뒤에 출시할 제품인데요. 확정은 안 되는데 한번 써보시라고 줄 때도 있어요. 우와. 그럼 와 소리가 진짜 나와요. 네. 이제 조만간 이런 게 나오는 겁니까? 하면서 물론 각서 쓰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와. 근데 그 추세를 봤을 때 예. 10년 안에 살아있는 강아지와 똑같은 로봇 강아지가 나올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진짜로 우와. 만져봤을 때의 그 생동감, 아, 촉감까지요? 예, 와. 그리고 온도, 그리고 뭐 털의 그런 어떤 그 상황 네. 이런 것까지. 그런데 이 강아지는 반려인들이 약간 그래도 키우는 행복감은 너무 크지만 귀찮은 아유 또 응아했어 아니면 또 여기다 이거 한 거야 그런 불편함 없죠. 아. 그리고 집안에서 사고 친다고 해서 또 이걸 물어뜯었어 하면서 이제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모든 어떻게 보면 코스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문제 행동 같은 거는 없네.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오히려 외관과 나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는 거는 실제 강아지와 뭐가 다른지 모를 정도고. 근데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 교수님 그래도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체와 로봇 강아지가 외관이 똑같고 느낌이 똑같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어떤 교감이 똑같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사람이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하시잖아요. 네. 천만에요. 와. MIT와 스탠퍼드와 요런 요즘 탑티어의 회사들이네. 학교와 그 안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요즘 행동 경제학 실험 정말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게 로봇을 딱 놓고 이 로봇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예 설문조사 다 작성하셨죠? 그러면 알바생들인 거예요 제가. 그럼 다 설문 다 작성해줬고 오케이 그러면 저희 이제 알바 그 계약서에 써 있는 것처럼 이 로봇도 이제 다 부셔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시면 됩니다 해요. 그러면 이 로봇을 안 쓴 사람은 그냥 로봇을 다 부셔요. 아주 손쉽게 네. 탕탕탕탕. 그런데 알바생 중에 또 군집을 하나 나눠서 그 로봇을 집에 가져가서 한 달 써보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럼 벌써 로봇에 남다른 그게 생겨. 로봇인데도 아. 그냥 외관이 띠띠 하는 진짜 로봇 있잖아요. 네. 그냥 인간처럼 만들거나 새로운 반려동물처럼 만든 게 아니라 딱 봐도 외관이 로봇인데 우리 D2, R2 같은 그런 로봇인데도 벌써 이걸 만지고 써보니까 집에 가져가서 자 이제 보시고 이제 그 끝났으니까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했는데 망치를 들고 추조를 하는 거야. 내 새끼야 이제. 네. 어. 이걸 꼭 보셔야 됩니까? 막 물어보고 어. 그 CCTV로 다 그 저장이 돼서 그 행동 패턴을 이제 분석한 연구들 많이 해요. 네. 자 그러면 과연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로봇 강아지는 그냥 로봇이니까 그 로봇 강아지 그냥 버릴 거라고요? 안 되죠.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지금 반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시장이 줄겠죠. 네. 그럼 지금 어떻게든 새로운 종, 새로운 뭐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 예전보다 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다 여기 살아 생전에 새로운 또 큰 변화들이 또 그렇네요. 눈앞에 도래하기 직전이에요. 브리더 시장은 또 잘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브리더 시장? 브리더가 뭐죠? 이게 동물 약간 그렇죠, 교배하고, 그렇죠. 예, 어. 그런 것도 잘 안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반려동물을 생각하면 또 좀 그나마 그런 생각도 들지만 차라리 예. 그러다가 또 얘네들이 아예 완전히 지구상에서 점점 개체수가 완전히 줄어들어 버리면 얘네는 우리 인류와 같이 살도록 진화한 애들인데 맞아요. 얘는 어떻게 되지? 이 걱정도 솔직히 좀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진짜 또 큰 변화를 겪게 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반려동물 산업 관련 이야기였습니다. 요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그럼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는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네.
테슬라의 유럽 내 전기차 판매량이 나왔는데요. 지난달에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유럽 자동차 제조업 협회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올 1월에 유럽 내 테슬라 신차 등록 대수가 9,945대로 발표가 됐고요. 네. 지난해 1월이 18,000대 정도 됐으니까 45% 감소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유럽 시장의 전체 전기차 판매는 37% 증가를 했고요. 테슬라는 지난달 독일에서는 1,277대를 팔아서 2021년 7월 이후 가장 적은 월간 판매량을 기록했고요. 프랑스에서는 1년 전보다 판매량이 무려 63%나 줄어서 2022년 8월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을 냈습니다. 영국에서도 전체 전기차 등록 대수는 1년 전보다 42%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테슬라의 신차 등록 대수는 8%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전기차 비야디는 월간 판매량 기준 처음으로 테슬라를 추월을 했는데 영국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영국 시장에서 비야디가 1,614대, 테슬라는 1,458대를 각각 팔았다고 합니다. 네, 블룸버그에서 좀 재미난 기사를 실었는데 국내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아서 같이 가져왔는데 좋습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유고브가 1월 중순에 독일과 영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머스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고 두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머스크가 개입을 했던 게 환영을 받지 못해서 이 결과가 좀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분석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CEO가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사이트 X에 독일의 우익단체인 AFD 당수인 앨리스 바이델과 라이브 토론을 진행하면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고 네. 지난주 선거에서 2위를 차지한 반이민 친러시아 정당을 격려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판매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기사 내용을 실었고요. 그리고 지난달 말에 독일 테슬라 공장에 방화가 일었는데 이게 자파 단체에서 방화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까지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여쭤봐 주세요. 네. 테슬라의 정치적 행보. 네. 실제로 지금 이제 도지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영향을 많이 크게 받고 있죠. 네. 미치고 있는데 유럽의 판매량도 실제로 많이 줄기도 했지만 독일에서 뭐 방화도 일어나고 네. 이런 게 좀 매출에도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지 네. 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하나로 설명하지만 미국의 주마다 완전히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 달라요. 그리고 비헤이비어 그다음에 사고방식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미국의 남부지방 특히 동부지방을 특히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또 아주 남동부로 가면 또 안 되네. 플로리다라든가 뭐 휴스톤이나 뭐 애틀랜타 이런 쪽은 아니고 전통적인 미국의 남부 쪽은 분위기가 어떠냐면 전기차 타고 누가 다니잖아요. 그러면 젠체한다? 재수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자기는 예전에 어떤 그 트럭 운전하면서 전통적으로 거친 일들 있잖아요. 목축업 해가지고 거기서 뭐 하고 뭐 나르고 아니면 전통적인 동키라고 하죠. 석유 캐는 네. 그런 거와 관련된 시추 뭐 정유산업 이런 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바지에 티셔츠 딱 입고 뭐 어디서 거친 일 안 해본 듯한 그냥 빼빼 마른 누가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요. 뭐 IT맨이고요. 이러면서 테슬라 차로 전기차를 타고 왔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으시죠? 네. 젠체한다. 네가 뭘 알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니즈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숨겨져 있는 사람들을 일깨운 게 트럼프예요. 야, 밥맛 없지 않아? 하면서 같이 막 이종격투기 보러 가고 프로레슬링 보러 가고 하면서 그래서 요즘은 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발언권이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 더 커졌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그런 감성적인 일들 그리고 보조금이 준다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기조가 벌써 바뀌어서 미국 내에서조차도 테슬라가 판매가 영향을 받았는데 당연히 유럽은 국가 간의 갈등의 반목까지도 시작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요걸 제일 잘 이용하는 게 사실 중국이에요. 중국은 확실히 알아요. 우리 중국산이라는 걸 누구도 브랜드를 보고 우리 중국산 자동차를 선도적으로 대놓고 사줄 소비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조건 공략하는 건 B2G예요. B2G. 여기서 G는 거버넌스죠. 예, 바로 그 나라 정부나 지자체나 아니면 공적 영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됐어요. 우리나라는 비아디 전기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 아직 없잖아요.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버스. 맞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버스 그를 운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야 어차피 손님이 이거 한국산 버스 아니네. 아, 먼저 가세요. 아, 저 다음 거 탈게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브로셔를 딱 들고 왔는데 중국 거 아닌 버스는 비싸고 중국 거는 거기에 반이다. 중국 거 쓰는 거죠. 예. 그리고 관공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은 공유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꼭 내 거가 아니라 같이 쉐어하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쪽 지자체에서 쓰는 관용차들 이거 뭘로 사지? 브로셔 좀 받아봐 했는데 브로셔를 딱 가져왔는데 중국산은 가격도 싸서 우리 부담도 적고 그리고 내 차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야 우리 호기심에 이거 하나 중국 거 싸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비아디를 비롯해서 중국 차는 약진을 했고 테슬라는 그리고 또 이 B2G에서는 그 공공 부분에선 요즘 미국 하는 일도 괘씸하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또 머스크고 야 됐다고 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 영향을 받는다. 내 거 살 때는 그렇게 막 영향이 안 되지만 다른 시장 B와 B2G에서는 이미 영향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트럼프 당선된 후에 사실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네. 거의 당선 직후까지 지금 맞아요. 돌아온 네, 상태잖아요.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에 힘을 실을 게 아니라 비아디 관련 주가를 봐야 되는 건지. 근데 우리는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은 자동차 때문에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다. 네. 여전히 테슬라다. 그렇죠. 예. 로봇도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앞으로 하려는 여러 가지 우주 사업도 산업도 그렇죠.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테슬라의 기대를 꺾을 때는 전혀 아니다. 테슬라미신가요? 아니요, 저는 방송에서요. 제 걸 나중에 혹시 찾아보시면 일론 머스크를 몇 번 제가 디스를 한 건 아닌데 들으시는 분들은 디스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엄청난 악플을 감내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예.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이분 방정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즘 워낙 또 팬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테슬라 주주이긴 합니다. 예. 눈물이 납니다. 근데 여전히 테슬라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전기차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 예. 전기차가 좀 실적이 나와줘야지 이제 잘 가는 거긴 하니까. 반드시 나오는데요. 예. 서두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서의 3, 4년은요. 사실 예. 크지 않아요. 예. 아직까지도 자동차 업계는 토요타, 벤츠, BMW 다 100년 이상 된 회사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시작하는 회사입니다. 여전히 전기차 1등은 테슬라다. 테슬라다. 앞으로도 1등을 유지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비아디가 넘어가진 않을까요? 그 말씀 드릴게요. 네. 중국 내부에서 판매량 된 거 빼고 그걸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거죠. 예. 중국 내부는 페어한 시장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쵸. 아무리 테슬라가 중국에서 초반에 들어가서 큰 성과를 냈다 하더라도 뭐 앞으로 페어한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시장은 중국 그리고 나머지 시장 이렇게 나눠지는 중국, 미국 그리고 나머지 시장인데 미국에선 중국 전기차 들어오기 쉽지 않을 거고 중국에선 또 미국이 또 불붙이기는 또 쉽진 않고 그럼 나머지 시장을 두고 싸울 텐데 저는 이 나머지 시장을 이제 테슬라가 어떤 전략 전술로 함께 들고 같이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뉴스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핵무기 다음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열 압력탄두를 로봇에 장착하는 것을 제안했다라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중국군의 시가전 훈련이 경화기만 장착된 무인화기가 요새화된 건물이나 지하 벙커의 차폐 대상을 파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상 로봇에 열 압력탄두를 장착할 것을 중국 과학자들이 제안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AI와 로봇 기술이 좀 상당히 중국이 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일단 기사였거든요. 네. 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저는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해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한 게임 하는 사람으로서 네. 배틀그라운드라든가 서든 어택이라든가 여기 갑자기 게임으로 아 이거 좀 얘기를 들어보세요. 너무 이렇게 게이머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이 아유, 방송? 제가 무시할 리가 있- 그렇죠, 그렇죠. 있겠습니까? 예. 우리 편. 예. 자, 이런 게임을 하다 보면요, 정말 와 너무 허망하게 질 때가 뭐냐하면 레이싱카 같은 거 있죠, 미니카. 네. 미니카 같은 게 폭탄을 장착하고 제가 어디 매복하고 숨어 있는데 싹 들어와서 폭파해 버려요. 아. 그럼 나는 딱 대기하고 야 여기서 진치고 이제 지나갈 때 내가 다 죽여야지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윙 들어더니 펑 뭐야 씨, 이렇게 돼요. 아.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막 어디 올라가서 여기서 여러 거 보고 있어요. 로봇 개가 뛰어와서 나를 팍 쏘고 가. 아. 저는 이거의 무서움을 정말 게임에서 와 소리가 나요. 그리고 얘는 로봇개 요만하니고 막 뛰어다니니까 맞추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 로봇개가 게임은 핵탄두를 터뜨리진 않거든요. 네. 이 배틀 게임은. 그런데 현실 상황에서는 진짜 저기 북에서 중국산 로봇개 한 마리 한 5마리 주문해요. 거기 저기 베이징이죠. 그 군사용 로봇개 5마리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서 사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조그만 핵탄두를 그 개 등에다 얹어. 그리고 휴전선 넘어오는 거야.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 그거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그리고 어떤 로봇개는 아직 거기까지 안 됐지만 이 다음 뭐겠어요? 수중 양육이에요. 그냥 서해로 쭉 와서 그냥 여기 뭐 강화도로 쓱 올라와서 쓱 그냥 그 강화대교 건너서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배터리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낮에 어제에서 태양광으로 충전하고 있겠죠. 조용히. 하면서 혓바닥으로 충전. 하면서 여기 혓바닥에 태양광 패널 있어. 패널 붙이고. 해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뛰어와. 그러다가 국회의사당 옆에서 뻥. 저 정말 SF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요 국방부와 관련된 세미나나 공청회에서 옛날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 땀 뻘뻘 흘리면서 2-30분 얘기해야 됐어요. 그러면 그 반응 중에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ADD에 계신 분들이나 MNS 하신 MNS는 모델 뭐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가상으로 이제 전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걸 해본 선도적인 군인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는데 장성들 중에서 그 재래식 쪽을 담당하신 분들은 거의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저 양반 영화 많이 보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요즘은 제가 딱 한 슬라이드 딱 넘기면 그냥 바로 이해하세요. 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예. 헤즈볼라 중간 간부들을 전부 없애기 위해서 여기 허리춤에 있는 삐삐를 동시에 폭파시켰잖아요. 아, 예. 아시죠? 예. 네. 그 영화 그 킹스맨에 나온 거 그걸 그대로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은 봤죠 하면 다들 그냥 맞네 해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도 지금은 운 좋아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침 재래식 무기가 다시 필요하게 됐다고요. 네. 탱크, 포탄, 뭐 총알 우리 다 무슨 공중전 생각하고 인공위성 뭐 사이버전 생각했다가 야 거봐 재래식 무기 있어야 돼. 있긴 있어야죠. 근데 그 재래식 무기도 이제 이런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로봇개, 그다음에 무인 드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천지개벽할 일을 방위 산업에서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또 맥이 같네요. 국방부에서도 계속 고민해요. 어떤? 언제까지 우리가 징병제를 할 수 있을까? 아, 예. 이렇게 아이가 없어지는 시점에. 그런데 이게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군대 입장에서는 또 군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논의를 조금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하고 계세요. 본인들이 의도한 건 아닌데 왜 그러느냐? 이제 나중에 이 추세대로 아이들을 적게 낳고 상대에서는 로봇 강아지가 뭐 5만 마리가 넘어올 때 그 사람으로 대응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로봇 군인 같은 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갑자기 친구분이 육사에 있어. 야, 너 대령으로 진급했다며 축하한다. 그럼 네 부하는 몇 명이냐? 근데 로봇 500개에다가 개 로봇개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건데 네. 그걸 앞당기긴
싫을 수도 있겠죠. 아. 그래서 아직도 더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도 이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제 부하들 장병들은 이제 점점 주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그럼 사단이 아니라 아니면 여단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계단이 돼. 계단 로봇단. 그래가지고 로봇계 번호 1 월 이러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예. 그게 자기의 또 어떻게 보면 권세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본인들도 아는데 아니, 일부러 미룬다는 건 아닌데 무의식적으로 자꾸 조금 천천히 논의하는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네. 하나만 지금 우리나라 방산주는 좀 분위기가 괜찮은데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습니다. 요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네, 봐야 전 될까요? 특히 이어지고 육해공 중에서 특히 해양 쪽을 주목해야 된다. 해양 쪽을. 왜냐하면 미국은 해군의 나라예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독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대서양과 태평양을 전부 다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배를 혼자 못 만들어요. 그리고 유지보수도 못 하고요. 그래서 무조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왜 한국이냐? 중국에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예전보다도 이 조선 건조 능력과 개보수하는 역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선 관련해서 우리가 방산에 관심을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재미있으셨어요? 네. 저는 이 방송은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를 위해서 합니다. 아니, 그래야 계속 나와주실 것 같아. 왜 나오겠어 여기? 공성전도 바빠 죽겠는데. 저 너무 제가 배우고 가는 것 네, 같아서 순간 맨날 얘가 왜 이래 하는 눈빛으로 절.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맨날 재밌게 듣다 갑니다. 예. 아닙니다. 네, 이제 그럼 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 오실 때는 마무리도 박가영 아나운서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아. 네. 드릴까요 종이? 있네. 네. 요거요? 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요거 제가 알려드리니까 되게 아유, 굉장히 어색한데요. 돈 새는 밤 되십시오. 요건가요? 네, 더 좋네. 네, 여러분 그러면 돈 새는 밤 되십시오. 야시장 문 닫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반갑대. 감사합니다.